10년 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서로 말도 잘 안 섞였죠.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됐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살림과 시어머니 수발을 도맡게 됐고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까칠하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들어온 날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책임감으로 살아야 해. 며느리는 집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낯설고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저를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전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하겠지 하고 말이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는 감정 표현이 없으셨어요. 아들 낳았네.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복덩이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뻐서 안아주는 것도 웃는 얼굴도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고열로 쓰러졌어요. 밤새 한기를 느끼며 식은땀을 흘린데도 시어머니는 그저 말씀하셨어요. 조심하지. 애 낳고 벌써부터 저렇게 약해져서야. 그날은 남편도 출장 중이라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아직도 가족은 아니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손에 물도 안 묻힌다더니 넌 그나마 낫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들. 우리 아들 옷은 내가 따로 빨래할게. 너랑 섞이면 싫으니까. 남편은 말했죠. 엄마가 원래 좀 표현이 서툴러.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 내가 이해하자.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게 됐습니다. 살림과 육아,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부터도 저는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병이 시작되기 직전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은 밖에만 있고 나는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고립된 건 저뿐만이 아니었구나. 남편도 나름의 방식으로 갇혀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졸 중이라 했고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됐어요.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일상생활은 도와드려야 했죠. 시어머니가 처음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어요.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한밤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했죠. 시어머니는 말을 아끼셨지만 그 말없는 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어느 날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쳐내셨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하냐.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죠.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밤을 넘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간병인처럼 살았습니다. 밤엔 기저귀를 갈고 아침마다 죽을 써서 드렸어요. 이불을 매일같이 빨며 살았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덕에 사는 줄 아냐?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병간호해봤자 너한테 돌아갈 건 없다. 그 말에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사람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버티던 어느 날 밤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아이도 열이 나고 시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온몸이 탈진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땐 저는 욕실 안에서 울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 그냥 사라지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엄마도 나도 다 무너졌을 거야. 그때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말은 여전히 없으셨지만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옆에 덜어주거나 기침을 하면 묵묵히 물컵을 내밀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 전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 목소리, 그 어조가 너무 낯설고도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는데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남편의 아기 시절 사진,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모습, 그리고 제가 처음 결혼하던 날 찍힌 사진도 있었죠. 뒤쪽엔 제 사진만 따로 몇 장 더 모아져 있었습니다. 언제 찍으신 건지 모를 아이를 안고 웃는 제 모습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보여주진 않으셨지만 그 앨범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분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몸이 조금 회복되셨을 때였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드시고는 처음으로 살짝 웃으셨습니다. 간은 좀 센데 먹을만하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장난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싱겁게 해드릴게요. 다만 맛은 보장 못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셨고 정말 오랜만에 식탁 위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조용한 평화를 느낀 날이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될지 그때는 몰랐죠. 평화가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폐렴 초기라고 했습니다.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조금만 방심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병실에서 밤을 새며 식사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의료진이 교대하는 시간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이 나이에 너한테 이런 짐만 지워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짐이라니요, 어머님.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남편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당신 밥도 못 먹었지? 그냥 김밥이야. 따뜻하진 않아. 그 말에 저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 앉더니 도시락 뚜껑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혼자 너무 많이 했어. 엄마가 당신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조금씩 호전되는 듯 보였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차분해지셨습니다. 나 준비는 돼 있어. 여느 때와 같은 밤 시어머니와 단둘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스며들고 병실은 조용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시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는 처음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내 딸 같았지. 내가 그걸 왜 그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짧은 한마디로 제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낀 따뜻한 손길에 놀라 눈을 보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도 조용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댁 쪽 친척 한 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늦은 조문이라며 조심스레 들어와 앉으셨고 차를 내오자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형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그분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반지 우리 며느리에게 전해줘. 걔가 나보다 더 식구답게 살아줬으니까. 그걸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나눴던 시어머니였는데 그 마음은 다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조문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살아생전엔 표현이 너무 서툴렀지. 근데 네 얘기 많이 했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날 밤 반지를 조심스럽게 손에 끼워봤습니다. 어쩐지 조금 큰 그 반지가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며칠 뒤 저는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분과 매일 대화한 것도 아니었고 따뜻한 기억이 많지도 않았는데 막상 계시지 않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끓이며 어머니께 드리던 습관이 남아 무심코 2잔을 준비한 적도 있었죠. 그 순간 제가 어머님 수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이 단지 의무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관계였고 정이었고 어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닿아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은 남을 게 없을 거라고 말했고 저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죠. 그런데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고인의 자필 유언장입니다. 사망 6개월 전에 작성됐고 효력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긴장한 채 유언장을 들여다봤어요. 첫 줄부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 차순부는 내 명의의 집과 예금을 며느리 김혜진에게 남긴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이 당신 거라고?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의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이복형이 찾아왔습니다. 야, 그 집 엄마가 산 거야. 네 마누라가 탐낼 이유는 없잖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준 거라잖아. 유언장도 있고 법적으로 끝났어. 이복형은 흥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뭘 했다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뭔 짓을 했을지 알아?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 엄마 병간호 우리 집사람이 다 했어. 나는 하루도 못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이복형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유언장 쓴 거 네가 시킨 거지? 무슨 수작 부린 거냐? 전화, 문자, SNS까지 협박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참다 못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법적으로 이 문제 확실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복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는 집 앞까지 찾아왔죠. 그날은 아이들이 없었고 저 혼자 있었어요. 이복형은 대문 앞에서 고함쳤습니다.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아주버님, 그만 돌아가세요. 아이들도 곧 올 텐데. 아이들? 당신이 내 동생 인생 망쳤어. 간병한 걸로 집을 가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이 집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쓴 글이에요. 그 뜻은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복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뜻? 웃기지 마. 그건 세뇌지. 간병이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복형은 말문이 막힌 듯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나 그 집 안 받아도 돼. 다 포기할게. 나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우리 엄마 더 외롭게 가셨을 거야. 그 집은 엄마 마음이야. 우리가 지켜야 해.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의 의미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이복형이 떠난 뒤 잠시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한 채였습니다. 유언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 재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며칠 뒤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유언장을 검토하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 제출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언장은 시어머니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고 법적 효력 또한 완전했습니다. 위원회 자리에서 이복형은 끝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했을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저는 진짜 끝이 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일기처럼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내 약을 챙겨줬다.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는데도 아무 말 없이 다 해준다. 고마운 애다. 오늘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 했는데 또 못했다. 내가 못난 거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매일 고마워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편에게 그 노트를 보여주자 조용히 읽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 그 뒤로 아주버님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의 흔적을 떠올립니다.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쿠션, 유품으로 남긴 반지 하나, 그 모든 것이 그분의 흔적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자라고 남편도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저녁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어머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요. 말은 없지만 왠지 마음 어딘가에서 그분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걸요. 이건 단순히 유산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눈 두 사람의 진심이 닿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아직 전하지 못한 누군가의 고마움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고마움이 아직까지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 지금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